자, 저 두 번째 시간 306페이지 그 밖의 행정자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밖의 행정자용들이 왜 그 밖의 행정자용들이야? 행정처분, 처분 외에 그 밖의 행정자용들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자, 그 밖의 행정자용들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 행정법이 국민을 위한 행정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행정법으로 행정법학자들이 뭘 만들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행정소송, 항고소송, 행정소송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국가배상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제도를 만들었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대상적격이 인정돼야 되죠. 대상적격이 뭐야? 처분 등. 그래서 처분 등 또는 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제 행정행위성이 인정돼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행정법학자들이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왜 만들어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자용들을 얘기할 때도 그것이 행정행위성 또는 처분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래? 행정행위성, 처분성이 인정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으로써 구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 소송 등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 다른 행정자용들을 얘기할 때도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이것을 좀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이제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행정계획부터 보시면 행정계획, 그냥 계획 세우는 것이죠. 자,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그 아래 굵은 표시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목표, 한마디로 목표가 있고 수단, 목표와 수단을 정해 놓은 것이 이 행정계획이죠. 자, 행정계획의 종류가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이 있습니다. 자, 법적 성질 1번을 보시면 법령의 형식에 의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은 입법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행정계획이 어떤 법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국가가 어떤 행정에서 큰 계획을 세우면서 그 큰 계획을 법에다가 그냥 담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것은 입법행위이고 나머지 행정자용들의 성질이 어떠냐. 나머지 행정자용의 성질이 2번의 맨 끝에 복수 성질설이 다수설입니다. 이 말이 행정계획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어떤 것은 처분성을 가지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를 보시면 처분성을 긍정하는 행정계획의 종류가 있고 처분성을 부정하는 행정계획의 종류가 있습니다. 처분성을 긍정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결정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뭐 개발이라든가 건축 층수라든가 엄청난 행위 제한이 들어갑니다. 땅 주인한테. 그래서 강력한 행위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행정계획이지만 그 행정계획 계획 결정만으로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한테 엄청난 행위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분성이 긍정되는 것이죠. 자,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환지 처분. 이 환지라는 것이 뭐 도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원래 땅이 삐뚤빼뚤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지역의 땅이 이렇게 좀 삐뚤빼뚤해. 주인이 이렇게 삐뚤빼뚤한데 이 도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딱 하면 이걸 판으로 딱 짜요. 이렇게 판으로 딱 짠 다음에 이 판 안에서 쫙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에 삐뚤빼뚤한 땅을 가졌던 사람들은 야, 누구는 여기 이런 식으로 딱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을 해버리면 내 땅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딱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이죠. 자, 도시 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 그 다음에 미음에 처지줄 끝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받아.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짠 것을 이 관청으로부터 인가고시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재개발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재개발이 딱 시작돼. 거기서부터 엄청난 행위 제한이 들어가. 더 이상 추가적인 건축행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배상을 받는 또는 배상이나 입주권을 받는 사람도 딱 그 시점에까지 거기 사는 사람으로 대했던 사람만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 고시를 받아. 그러면 딱 그때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행위 제한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막 행위 제한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비록 행정 계획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처분성이 긍정되고요. 자, 오른쪽에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이,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도시 기본 계획. 이것은 그냥 큰 틀만 짜는 거거든요. 큰 틀. 도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어떤 행위 제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지 계획도 그냥 큰 틀만 짜는 거예요. 환지 계획이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뭐 누구 땅이 누구 땅으로 바뀐다 이런 것은 계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 땅이 누구 땅으로 바뀐다, 이것은 환지 예정지 지정 또는 환지 처분,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고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그야말로 마스터 플랜이니까 당연히 그 처분성이 부정되고요. 자, 아래 공법상 계약을 보시면 전에 잠깐 이게 보는 것인데, 왜냐면 행정기본법에 있어서 봤던 것인데, 자, 의의를 보시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반대 방향의,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죠. 왜 이게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예요? 그 밑에 공법상 합동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법상 합동행위라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 한다는 것이 거기 괄호에, 자, 공법상 합동행위, 구별 개념에서 공법상 합동행위라 해서
함께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한다든가 함께 공공조합을 설립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디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을 함께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법상 합동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매립장을 함께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을 강동구에서도 이용하려고 할 때 함께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영의 주체는 강남구에서 운영하면서 강동구도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함께 설립해서 하면 공법상 합동회유인 것이고 계약을 통해서 강동구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그것이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덜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이죠. 한쪽의 권리는 다른 쪽의 의무가 되는 것이 계약입니다. 이쪽의 권리는 이쪽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뭐 500만 원 받고 판다고 하면 이쪽은 계약을 체결하면 A는 5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고 B는 500만 원 줄 권리가 있는 것이죠. A는 500만 원을 받는 대신 물건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B는 5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는 대신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인 것이죠. 의사가 한쪽에서 500만 원을 주면 상대방 500만 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500만 원을 주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하고 눈 뜨시고 자 공법상 계약은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에 합치고 공법상 합동행위는 함께 뭐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드는 것이니까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에 합치죠.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시고 자 아래 종류를 보시면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공공단체 상호 간의 사무위탁 등 그래서 강남구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강동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는 강남구에서 운영하면서 강남구에서 강동구한테 일정한 돈을 받으면서 강동구까지 그냥 가서 다 거기에 다 일 처리하게끔 서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이고요. 자, 이번에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이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시립무용단원 위촉계약,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또 끝에 한국형 헬기사업 물품 요약계약 이렇게 국가와 개인이 어떤 계약을 맺는데 그것이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기 좀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래 화살표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라고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했어요. 이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협약이 이제 거창하게 쓰니까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협약인데 사실은 재활용 쓰레기 가져가는 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활용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그것은 업체에서 가져가면서 돈 내고 가져가거든요. 근데 엄청 싸게 그냥 돈 내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 정리해서 되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적으로 사고 파는 거나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으로 봤고요. 자 3번에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이 그냥 순수한 사인 간의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지. 다만 그 사인이 공법적 임무를 담당했을 때, 즉 공무수탁 사인하고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이 될 수 있다. 이건 그냥 이 논의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는 공무수탁 사인 자체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얘기하기 힘든데 다만 공무수탁 사인이 사인하고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이 공법상 계약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논리로만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재행성을 보시면 가능성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마디 이게 뭐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민간 영역에만 가능한 것이고 이 공법 영역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공법적 행위도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다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가능해요. 근데 자유성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그것이 저 행정기본법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능성 공법 영역에서도 공법상 계약 가능하고 자유성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그냥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오늘날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 아래 행정기본법 조항을 보시면 전에 봤었습니다만 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말이 뭔 말이야? 법을 위반하지만 말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말이죠. 왜냐? 모든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아무리 사법적 형식을 이용해서 공법적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돼.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으나 마나 한 것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을 위반하지만 말고 그러나 법적 근거는 필요치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래 필요한 끝에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가 없어도 공법상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기본법에서. 다만 이 경우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래.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는 없어도 공법상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공법상 계약을 할 때 말로 대충 찌끄리지 말고 계약서는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감사 감찰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공무원이 마음대로 입으로 그냥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국가한테 큰 손해를 입힘으로써 공익에 큰 타액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남기라는 겁니다. 자, 2항에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 비록 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공법적 목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하고 또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하라는 것이고요. 오른쪽 행정상 사실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행위는 뭐예요? 물리적인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행위를 사실행위라고요. 근데 이 사실행위 안에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죠. 자, 행정상 사실행위, 법적 행위가 있고 사실행위가 있어요. 법적 행위는 의사표시 행위고 사실행위는 물리적 행위입니다. 법적 행위는 의사표시 행위, 사실행위는 물리적 행위예요. 자, 첫째 줄 끝에 사실상 효과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정 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무기사항이라든가 도로청소 등 한마디로 물리적인 행위를 이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이 종류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 감염병 환자 강제 입원, 즉 우리 의무형 확보수단에서 각종 의무 이행시키는 행정 강제, 행정상 강제 집행, 행정 즉시 강제, 이 내용들이 다 권력적 사실행위들이에요.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그냥 서비스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조직법적으로 모든 국가의 작용은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임무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자율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서비스적 활동, 비권력적 활동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 성질을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집니다. 왜 그래? 처분성이 인정되면 행정소송에 간해짐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고, 처분성이 부정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행정소송으로는 구제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정법의 논의 자체가 어떤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행정법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긍정되고요. 그래서 그 단수 조치가 수도 끊어버리는 거, 단수 조치, 주민등록 말소 처분, 그다음에 교도소 이송 조치,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인정돼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례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래, 그러나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와 같이 대부분의 사실행위는,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정소송법에서 처분을 규정할 때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그 안에 대표적인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에 들어가서 처분 개념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처분 개념에 비록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하게 돼서 협의의 소익을 인정받을 수 없어 행정소송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것들은 왜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받았느냐? 계속적인 성질이 있다고 인정해서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시강제는 대부분 다 그냥 딱 끝나버리거든요. 바로 그냥 청와대로 밀고 들어가려고 그래. 막았으면 끝나는 거야.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막는 것을 취소해가지고 취소한들 권리구제가 되냐고. 이미 지나버린 일인데 그걸 테이프 다시 돌려서 막지 못하게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때 그 경찰 공무원들이 위법하게 청와대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막는 행위, 즉시 강제를 취소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는 들어가.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대상적 격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추가로 대원소 기피전, 대상적 격만 인정되면 안 되고, 원고적 격도 인정돼야 되고,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소기간 내에 등등 있어야 되는데 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서 대부분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대상적 격은 인정되는데 소의 이익이 없어서, 그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서 행정소송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소의 이익이 부정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들은 계속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라서 한 번 서신 검열했어, 다음에 또 검열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2번 비권력적 사실에는 아예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 자격 자체가 아예 그냥 안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아래 행정조사를 보시면 행정조사 기본법이 나옵니다. 눈 뜨시고 제가 왜 눈 뜨라 그러냐면 여기 기지 한번 켜세요. 기지 한번 켜시고 이 행정조사가 어려워.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 혼자 보면 아주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행정조사가 뭐 엄청 빈출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 공제의 실무정한 문제집에 행정조사가 엄청 장황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공제 문제집에 엄청 장황하게 서술이 돼 있어. 그러면 채용 경찰의 교재도 막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출제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행정조사를 보시면 먼저 정의 행정조사란 뭐 정책 결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실체지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행동. 한마디로 행정을 하려고 행정 대상을 조사하는 것이 이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을 하려고 조사하는 것, 그것이 행정조사예요. 자, 3조 적용 범위를 보시면 1항에 행정조사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 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행정조사 기본법입니다.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행정조사 기본법이에요. 자,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중요한 것들은 이것도 적용하지 않아. 행정조사 기본법이 행정조사의 일반법이지만 행정조사 중에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들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또 다른 법들의 개별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호에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 아래 국가안전보장, 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별도 법적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보안 업무 규정상 신원조사 행정을 위해서 뭔가를 조사하는 것이죠. 근데 신원조사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업무 규정, 이 별도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자, 5호에 조세, 형사, 행영,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그래서 예컨대 경찰 수사규칙상 입건전 조사, 옛날에 내사, 뭐 세무조사 이런 것들은 별도 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것들은 따로 그냥 별도로 적용받고 중요하지 않은 그 나머지 찌끄레기들만 이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4조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첫 줄 끝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고요.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 또는 뭐 권한 남용 금지 또는 과잉 금지 원칙을 명시해놨고요. 이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 권한 남용 금지 이 세 가지는 다 그냥 비슷한 걸로 봅니다. 우리 경찰학에서는 비례 원칙이 과잉 금지고 또 과잉 금지가 권한 남용 금지고 다 비슷한 것으로 그냥 봅니다. 자, 6항에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서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조사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조사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한 것이죠. 그거 빼놓고 조사 목적 외 용도 이용이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목적 외 이용이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제공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워. 제가 이걸 그 작년 교재에서 엄청 장하게 되는 걸 좀 축소시켜놨는데, 자, 행정조사의 근거 관련해서 밑에 임의조사가 있고 강제조사가 있고요.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행정조사가 임의조사가 있고 강제조사가 있어. 근데 그것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강행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임의조사도 임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강제조사도 임의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자, 예컨대 여러분 음주 측정할 수 있다요. 술에 취해서 운전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죠. 임의적인 규정으로 돼 있죠. 음주 측정이 임의조사예요, 강제조사예요?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강제조사입니다. 왜? 저 위에 있는 임의조사인지 강제조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 수단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음주 측정 따르지 않으면 측정 거부로 처벌하잖아요. 대표적인 강제조사죠. 대표적인 강제조사지만 측정할 수 있다.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엄청 헷갈려. 자, 먼저 임의조사인지 강제조사. 제가 이제 이게 딱 그냥 임의조사는 임의규정으로, 강제조사는 강제규정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임의조사인지 강제조사인지 5조 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이 말뜻을 잘 몰라. 근데 그 다음에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유예가 지금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즉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으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대.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즉 임의조사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 그럼 유예는 강제조사만 남는 거죠.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강제조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 임의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오케이? 당연하지.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아래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임의조사, 강제조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래 화살표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 밑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 조사 불응자에 대해서 벌칙이나 제재 처분, 즉 제재 수단이 있으면 강제조사고 제재 수단이 없으면 임의조사죠. 맞죠? 자, 그래서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 수단이 있으면 강제조사,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당하니까 강제조사인 것이죠.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 수단이 없으면 임의조사입니다.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고,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래 강행 규정으로 표현되느냐 임의 규정으로 표현되어 있느냐는, 자, 1호의 1항의 풍속영업규제법을 보시면 경찰서장은 경찰 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해서 끝에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풍속영업법상 경찰관의 출입조사 임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풍속영업법상 경찰관의 출입조사가 임의조사예요, 강제조사예요? 이거 따르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어요.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임의조사인 것이죠. 임의조사고 규정도 임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임의조사이면서 강제조사,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임의조사고 규정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조사이면서 임의적 규정으로 돼 있죠.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 규정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음주 측정이 강제조사예요. 측정 거부하면 형사처벌 하잖아요. 근데 강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조사는 임의조사냐 강제조사냐 떠나서 대부분은 다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냥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표에 교통사고조사는 임의조사예요, 강제조사예요? 교통사고조사가 수사로 넘어가지 않는 한 교통사고 조사 따르지 않는다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조사가 임의적 조사예요. 그러나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통사고조사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조사인데도 불구하고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자, 밑에 도로교통법을 보시면 54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두 줄 끝에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된다.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거부에 대한 벌칙이 없어서 임의조사죠. 따르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임의조사야. 그러나 규정 형식은 조사를 해야 한다.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조사냐 강제조사냐는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수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수단이 있으면 강제조사, 따르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으면 임의조사입니다. 그러나 규정 형식은 하야한 대로 규정하느냐 할 수 있다로 규정하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임의조사건 강제조사건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만 하야한 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조사. 왜 그래? 교통사고조사는 엄청 중요해서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십시오. 교통사고조사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임의조사지만 강행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와 이제 진짜 또 어려운 말, 강제력 행사 가능. 이것은 뭔 말이냐면 강제조사 따르지 아니할 때 제재수단을 둔 강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수단을 둔 것이 강제조사예요. 자, 그러면 그 강제조사에서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수단이 있는데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하여튼 제재수단이 있으니까 그냥 밀어버리고 강제조사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야? 전에 행정대집행 논의하고 똑같아. 행정대집행 때 행정대집행이 뭐예요? 권력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 권력행정입니다. 행정이 행정의 힘으로 행정의 자력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하고 그 다음에 때려 부수라고 하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가서 행정이 직접 때려 부술 수 있는 강제행정이지 않습니까? 강제행정인데 상대방이 반항해. 이때 행정대집행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판례가 어떻게 돼? 관철시킬 수 없다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위험 발생의 방지 차원에서 옆에서 경찰관이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범죄의 제지 차원에서 막을 수는 있어. 옆에서 경찰관이. 또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있어. 그러나 대집행을 시행하는 사람이 물리력으로 거부하는 사람을 밀어버리고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니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비록 강제조사 거부하면 제재수단이 있는 강제조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물리력으로 거부할 때 밀어버리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다만 밀어버리고 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야 뭐 다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 감염병 예방법이에요. 감염병 예방법은 전염병 걸린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 그럼 강제로 그냥 입원시켜버릴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강제력 행사 가능성이
강제적 행정조사 거부 시에 강제력으로 그 행정조사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또 아까 그 임의조사냐 강제조사냐 이거랑 또 별개의 문제예요. 임의조사 강제조사 구분하는 것은 거부 시에 제재 처분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임의조사냐 강제조사를 따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물리력으로 거부할 때 강제로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대신 별도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강제조사를 대상자가 거부했을 경우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으니까 제재수단 별도로 뭐 과태료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그걸 내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자, 그래서 화살표에 벌칙 제재 처분을 통한 간접적 강제만 가능할 뿐 실력으로 행정조사를 관철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2항에 다만 거부할 경우 강제로 조사를 이행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재 수단 규정 말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강제력을 통해서 행정조사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기억 니은은 안 되는 것이고 디귿이 이제 되는 것을 적시해 놓은 거예요. 기억 니은. 기억에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거부 기피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조사죠. 강제조사. 오케이? 불이익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강제조사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거부해. 별도의 강제력 행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으로 밀어버리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니은에 총포화약법상 출입검사에 대해서 거부 기피하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강제조사입니다. 그러나 물리력으로 막 거부하면 물리력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별도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은 이것은 아주 전염병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나 뭐 에이즈나 엄청 중요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상 조사 진찰 거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강제조사죠. 그리고 또 별도로 거부자에 대해서 강제조사와 강제격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상 조사 진찰 거부자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통한 행정조사 관철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행정조사의 법령상 서술 형식이 하야한다냐 할 수 있다로 돼 있느냐, 여기에서 교통사고조사는 하야한다로 돼 있죠. 특별하죠. 특별. 교통사고조사가 임의적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하야한다로 돼 있어요. 그거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상대방이 강제조사에서 상대방이 강제조사는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니까 강제조사입니다. 근데 그 강제조사를 상대방이 막 물리력으로 막 막아. 이때 강제력으로 그냥 관철시킬 수 있느냐? 감염병 예방법은 별도의 조항이 있어서 가능하다. 오케이? 교통사고조사는 교통사고조사 하야한다.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은 물리력으로 그냥 행정조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두 가지 좀 특별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 아래 행정조사 관련, 행정조사 진짜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 생각하시면 또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행정조사 관련 판례를 보시면 이번에 도로통법 규정에 따라서 호흡 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끝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진가 아울러 끝에 운전면허 정지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판례가 이 음주 측정 행정조사의 성격도 있지만 수사의 성격도 있다고 본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주장해? 우리는 옛날에 이건 행정조사다 이렇게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건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영장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판례는 뭐라고 봐요? 맞아, 행정조사야. 그러나 수사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영장 반드시 받아야 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 입장은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전이건 사후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사전이건 사후건 동의만 얻으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판례는 행정조사일 뿐만 아니라 수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얻지 않으면 반드시 영장을 사전이건 사후건 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자, 3번에 중간에 행정조사 절차에는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조사하고 수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좀 쉬었다 할게요. 10분에 시작할게요. 10분에.